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두 번째 과목인 상담 연구 방법론, 오늘 교재 위치가 137페이지 연구 구인의 조작적 정의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 또는 조작적 개념,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재에 보면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념적 정의라는 말이 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전적 개념이죠.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인데, 이러한 사전적 정의인 것의 특징은 개념적 정의의 장점은 뭐냐면 포괄적으로 어떤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은 좋은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측 가능한 수량화 또는 관측 가능한 어떤 조건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바꿔야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 정의의 조작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내용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냥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8페이지 가게 되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 개념의 측정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은 이론 수준으로서 개념, 개념적 요소, 또 개념적 정의,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여기 나오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측정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포함시키면은 바로 조작적 정의의 내용의 영역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138페이지 가운데 있는 조작적 정의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 내지는 관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측정 가능한 행태로 진술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조작적 정의는 반복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작이 쉽도록, 말 그대로 조작 개념을 좀 조작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거예요. 한 구인, 하나의 구인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구인에는 여러 개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 자,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는 이거는 여러 개 존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저 사전에는 저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거는 사전적 정의가 아니죠. 사전이란 뭐죠? 통일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조작적 정의는 예를 들면 연구자의 연구 목적이나 또는 그 연구가 추구하는, 입증하려고 하는 가설의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따로 정해서 이 조작적 정의를 따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작적 정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또 지식이 축적되면 조작적 정의가 바뀔 수 있다. 다양한 조작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인지 발달이나 지식의 발달이나 또 연구가 축적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개의 구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구인도 하나의 통일된 내용이 나오겠죠. 조작적 정의로서의 구인,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향상학습에 나오는 내용들은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9페이지에 나오는 측정 도구의 선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헌 연구도 했고, 제일 먼저 연구 문제도 우리가 찾았고, 그 다음에 또 탐색적 확인도 해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우리가 이제 찾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 그대로 관찰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 도구인, 다시 말해서 스케일, 척도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측정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선정할 거냐?
특히 우리가 상담한 데 있어서 상담 장면, 청소년 상담할 때 우리 검사 도구 많이 사용하잖아요.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뭐 진로 신증 검사라든가 또 뭐 직업 선호도도 있고 또 학업에 관련된 학업 성취도라는 것도 있고 또 진로 성숙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검사 도구의 사용 여부입니다. 우리가 심리 검사지 무슨 측정 도구가 만능이 아니에요. 누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란 뜻이에요. 가능하면 이런 검사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심리적 구성물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다면 그게 전문가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 상담에 이 검사지를 실시하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검사의 심리 측정적 속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과 그 검사지가 알아내려고 하는 타당성 있게 알아내려고 하는 속성의 일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이의 뭐 진로 성숙도라든가 또는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측정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검사 선택 시에 내담자를 포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담자의 의견을 묻고 우리가 검사지를 선정할 때 내담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실시하는 것이 나중에 내담자의 어떤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담자는 이거 검사지 좀 이상하다 라든가 나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 검사지가 뭐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식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인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사지를 선정할 때 내담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내담자 포함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140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연구 대상자의 선정과 표집입니다. 이제 우리가 검사 도구까지 이제 측정 도구까지 우리가 다 준비가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걸 전수조사라고 그러죠. 전수조사. 그 140페이지 가운데 조금 위에 있어요. 전수조사.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대상자를 다 조사하면 되는데 그 모집단이 크기가 엄청나다면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샘플 조사. 그래서 샘플링해서 샘플을 가지고 하는 표본 조사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모집단에서 말이죠. 모집단에서 사실은 이 샘플 한다라는 거, 표집 한다라는 거죠. 표집, 그죠? 이 표집 한다라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 보통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유권자입니다. 유권자. 이 유권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거 2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2천만 명의 유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유권자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A 후보냐 B 후보냐를 뽑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뽑습니다. 근데 유권자는 이런 뭐 20대부터 뭐 80대까지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90대는 뭐 물론 투표가 있습니다만 빠진다 치고 어쨌든 간에 20대에서 80대까지 이 엄청난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표집하냐는 거죠. 그냥 무작정 전화해서 뭐 요즘은 뭐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해서 뽑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전화번호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프레임. 뭐 미국의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30년대 얘기입니다. 30년대에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선거를 앞두고 모 기관이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표본을 어떻게 했냐면 1930년대인데 대상자를 집에 전화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물론 미국도 1930년대 뭐 중산층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화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어떤 사회 비평지를 월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게 중산층 중심의 보수 쪽에 해당되는 후보가 당연히 당선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유권자를 가지고 표본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본 프레임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 나라인데 필요할 때 동만 본다든가 필요할 때 서만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오는 밑에서 5번째 나오죠. 모 집단이 포함된 조사 대상들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어떤 설문조사 할 때 뭐 예를 들면 몇 년도 12월 31일 현재 재학 중인자 그리고 가로 열고 뭐죠? 휴학을 했거나 군대 갔거나 뭐 유학 중인 아이 사람들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래서 재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데 휴학을 하고 있거나 군대 가 있거나 유학 중인 사람까지 포함시키면은 그 내용 자체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체 모집단 중에서도 표본에 적합한 또 다른 그룹을 우리는 표본 프레임이라고 한다. 꼭 이 개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게 되면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만은 단순 무선 표집,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1, 3, 9, 12, 23 나와서 이 문제 풀어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선생님 내려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잔인한 거 있죠. 바로 제일 마지막에 체계적 표집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수학 문제 4문제 내려놓고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며칠이지? 오늘 10일인가? 10분, 20분, 30분, 40분 나와서 문제 풀어. 이런 거죠. 무작위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 어느 정도 규칙성을 지니고 있는 걸 이를 갖다 우리가 체계적 표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청화 또는 유청 표집과 군집 표집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제가 군집인데 제가 잘못 줬었네요. 군집 표집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군집 또는 뭐 집락이라고 하는 표집인데 이거 여러분들 좀 이 시간에 정확하게 좀 구분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개 다 뭐가 있냐면 하위 집단이 있어요. 하위 집단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집락은 하위 집단이 동일한 거예요. 청하 집단은 하위 집단이 이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동그라미, 세모, X, 네모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각각 4개씩, 네모도 4개, X도 4개, 4개 있나요? 이렇게 4개, X 4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4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여러 집단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끌어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데 청하 표집은 어떻게 모으느냐? 같은 것끼리 모아요. 이게 하위 집단입니다. 하위 집단인데 요거는 네모만 4개 모아요. 이렇게. 그 여기는 뭐예요? X만 4개 모아요. 여기는 뭐죠? 또 세모만 4개 모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뭐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나, 둘, X밖에 없었나요? 자, 이렇게 갖다 칩시다. 3개라고 합시다. 그럼 A, B, C는 이게 지금 하위 집단이 이질적인 건가요? 동질적인 건가요? 지금 이거는 네모들의 모임, 이건 X들의 모임, 이건 세모들의 모임이잖아요. 동그라미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서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이루고 있는 요런 표집을 우리는 청하 표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뽑으면 여기서 하나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모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의미의 하인데. 그러니까 청하, 유청 표집은 하위 집단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각각 한 개씩은 다 뽑아줘야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집, 집락 표집은 뭐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흩어질 때 이렇게 하는 거죠. A 조합은
XO 네모 세모, B도 XO 네모 세모, C도 XO 네모 세모 이렇게 모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하위 집단이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이 주문의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나 이걸 선택하나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XO 네모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다 하나씩 일일이 찾아가서 끄집어내 올 필요가 없다. 그냥 이 한 주머니만 내가 챙겨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네 가지를 다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서로가 동질적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군집 표집은 하위 집단이 동일인 경우를 설명한다 이런 거예요. 그림을 좀 그리니까 아시겠죠? 이거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여러분 이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표집에 대한 네 가지를 봤으니까 비확률 표집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확률 표집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임의 표집입니다. 내 마음대로 표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용 표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석사학위 논문 제가 심사를 많이 하는데 보면 보통 이제 주로 자기가 청소년 어떤 기관에서 일할 때 자기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추출이 가능한 정보만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자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자 의도적인 표집이라든가 할당 표집하는 것도 있고, 142페이지 가면 또 눈등이 표집, 우리가 보통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밭에서 이렇게 눈을 굴리면 자꾸만 커지잖아요, 눈이. 그죠? 커지면 이제 눈사람도 만들고 하는데 소개를 받는 거죠. A 청소년 복지관에서 상담사 한 명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또 B 기관에 청소년 상담사를 소개받아서 가서 또 추가로 인터뷰하고, 그래서 자꾸만 한 명씩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는 것을 우리가 눈덩이 표집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142페이지에 나오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에 대한 구분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휴집입니다. 자료 휴집. 자, 우리가 이제 측정 도구도 있고 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표본 프레임 안에서 표집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었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있겠죠. 나가서 설문지를 돌릴 거냐, 면접할 거냐, 관찰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보면 의사소통법이라고 해서 1차적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가 뭐 있었죠?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2차적 자료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1차적 자료는 뭐예요? 내가 이번 연구에 직접 내가 발로 뛰어서 수집하는 자료를 우리 1차 자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자료를 찾는 방법 중에 의사소통법으로서는 설문지를 돌리는 거나 서베이 조사,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베이 조사.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서베이 조사하죠. 전화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면접법. 그 다음 면접법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되나요?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 FGI, 표적 그룹 조사. 뭐 굳이 이걸 번역을 꼭 표적 그룹 조사, 이게 좀 이상해요. 그냥 FGI라고 하는 게 더 나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면접법의 한 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찰법, 뭐 이것도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속도를 좀 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 자료는 우리가 내가 생성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이미 뭐 기업의 내부 자료라든가 또는 사전에 어떤 연구됐던 거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정보라든가 고객 인적 사항을 미리 축적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쓰는데, 빅데이터 앞으로 뭐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또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러한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것은 다 2차적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내지는 설문지를 만들 때, 작성할 때 유의사항 내지는 하나의 기법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뭐 문항이 간결해야 되고 최소화해야 되며 명확하게 작성돼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방법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고 뭐 반복된 데거나 좀 참신한 질문이 아닌 좀 구닥다리 냄새가 나는 그런 질문지를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질문의 형태는 가능하면 뭐죠? 개방적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상담할 때야 개방적 질문이 좋지만 설문지는 또 너무 개방적 질문이 많으면 답을 안 해주죠.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뭐 써라 그러면 설문지 조사할 때 해요? 딱 한 표 놓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방적 질문지형은 아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적 질문해서 뭐 다지선다, 양자 선택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팅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를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좋다라고 했을 때를 1에서 5까지 나눴을 때 얼마만큼 좋으냐, 이렇게 했을 때 정도를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질문을 완성을 하고 질문 순서를 결정합니다. 질문 순서를 결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깔때기형 배열이 있고 역깔때기형 배열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깔때기형 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깔때기예요. 깔때기. 이렇게 위가 넓고 아래가 좀 넓죠. 그러니까 평범한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점점점 핵심적인 문제를 물어나가는 이러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역깔때기형 배열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주 특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응답자는 이미 그러니까 질문자는 알고 그러니까 응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독특한 문제를 우리가 질문할 때 애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요. 뭐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기형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을 물어보면서 핵심적인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질문 방법이라면, 역깔때기형은 응답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응답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굳이 막 애둘러서 주변 질문을 막 하면서 경찰이 무슨 탐문 수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또 이번 시간의 공부 내용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연구 타당도와 측정의 타당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